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를 명백히 부정하네. 이런 면이 굉장히 새롭고 획기적이지. 분명히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 마음의 상처가 현재의 불행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인생을 거대한 이야기라고 봤을 때 그 이야기 쉬운 인과법칙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매력이 있어. 하지만 아들러는 트라우마 이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는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일세.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한다는 말이지. 가령 엄청난 재해를 당했다거나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았다면 그런 일이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네. 분명히 영향은 남을 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네.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글쎄. 어떻게 사는가도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선생님은 제 친구가 좋아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겁니까? 스스로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니지. 가령 그 친구가 나는 부모에게서 학대받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네. 어떤 목적이요? 가장 근접한 것으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이지.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낸 걸세. 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걸까요? 문제는 그거라고요. 자, 자네가 부모라고 가정해 보세나. 만약 자네 아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는 어떨 것 같나? 그야 물론 걱정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아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온갖 노력을 다할 겁니다. 문제는 그 점이라네. 네? 밖에 나가지 않고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부모가 걱정을 해주지. 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네.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해주지. 하지만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의 다수가 되네.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눈에 띄지 않는 나, 남보다 못한 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대해주지 않아. 이런 일들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에게 자주 발생하네. 그럼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목적을 성취했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야 불만도 있을 테고 행복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가 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떤 목적에 따라 살고 있네. 그것이 목적론이지. 아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 친구는 이대로 그 친구에 관해 계속 얘기해봤자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걸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없지.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침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인데요. 그래 말해보게. 어제 오후 커피숍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웨이터가 제 상의에 커피를 쏟았어요. 산지 얼마 안 된 그것도 한 벌뿐인 새 옷이었지요. 발끈한 저는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성격인데 어제는 커피숍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분노로 이성을 잃고 만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목적인가가 대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어떻게 봐도 원인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즉 자네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큰 소리를 냈다는 말이군.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인데 분노의 감정에 제항할 수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이었다 그런 말인가? 네, 매우 돌발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생각보다 소리가 먼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제 자네가 우연히 흉기를 소지했는데 화가 나서 상대를 찔렀다고 세우지.
그런 경우에도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불가항력이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이지 않네. 자네 논리대로라면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은 전부 화 때문이지. 당사자의 책임이 아닐세. 어쨌든 인간은 감정에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선생님은 제가 어제 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셈이죠? 간단해. 자네는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세. 그저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것이지. 다시 말해 큰 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 걸세. 뭐라고요? 자네에게는 큰 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이 먼저였네. 즉 소리를 질러서 실수를 저지르는 웨이터를 굴복시키고 자신이 하는 말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 수단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꾸며낸 거야. 꾸며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소리를 질렀나? 그야 화가 났기 때문이죠. 아니지. 일부러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로 설명하면 웨이터는 정중하게 사과했을 테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는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네. 아니면 세탁소에 옷을 맡겼을지도 모르지. 게다가 자네는 그가 그렇게 하려는 것을 마음속으로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자네는 큰 소리로 화를 냈지. 말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 저항하지도 않는 상대를 더 값싼 수단으로 굴복시키려고 한 것일세. 그 도구로 분노라는 감정을 동원한 것이고. 아니요,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다고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분노의 감정을 지어냈다. 나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1초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나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분노는 더 돌발적인 감정이라고요. 그래, 분노는 한순간의 감정이지. 이런 이야기가 있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였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지. 여보세요? 엄마는 당황해서 소화기를 들었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었지.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의 담임선생이었네. 그걸 안 순간 엄마의 목소리는 정중한 톤으로 바뀌었지. 그리고 그대로 격격식을 차린 채 5분가량 담소를 나누고 소화기를 내려놓았네.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흔한 이야기로군요. 모르겠나? 요컨대 분노란 언제든 넣었다 빼서 쓸 수 있는 도구라네. 전화가 오면 순식간에 집어넣었다가 전화가 끊으면 다시 꺼낼 수 있는.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야. 그저 큰 소리로 딸을 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한 걸세. 분노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목적론이란 그런 걸세. 와, 선생님, 원한 얼굴을 하고서 어쩌면 그렇게 허무주의자처럼 말씀하시나요? 분노에 관해 설명할 때나 방 안에 틀에박혀 지내는 제 친구에 대해 설명할 때나 모든 통찰이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허무주의자 같다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요컨대 선생님은 인간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정 따위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선생님. 감정을 부정하는 그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론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기에, 위로애락에 흔들리기에 인간이란 말입니다. 만약 감정을 부정한다면 인간은 불완전한 기계에 불과해요.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닐세. 누구나 감정은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만약 인간의 감정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우리는 감정에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세.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지배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들레 심리학은 허무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자 철학이라네.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과거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가령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 이는 사계절 내내 18도를 유지하는 온몸물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지. 하지만 그것을 차갑게 느끼느냐 뜨겁게 느끼느냐는 지금의 그리고 주관적인 사실이라네.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상태가 정해지는 거지.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네. 시계의 침을 되돌릴 수 없어. 만약 자네가 원인론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과거에 얽매인 채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걸세. 그렇죠.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로운 거라고요. 괴로운 데서 끝나지 않네. 과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유효한 수단도 써보지 못한 채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나를 둘러싼 세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며 살다가 결국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겠지. 트라우마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트의 원인론은 형태만 다른 결정론이자 허무주의의 입구일세. 자네는 그런 가치관을 인정할 셈인가? 그야 저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힘은 그만큼 세다고요. 가능성을 생각하게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원인론에 근거한 가치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자연이 목적론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일세. 어디까지나 인간은 변할 수 있다를 전제로 생각하자는 말씀입니까? 물론일세. 우리의 자유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바라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원인론임을 이해하기 바라네. 정년은 철학자의 서재를 빙 둘러보았다. 벽의 한쪽 면은 온통 책장으로 뒤덮여 있고 나무로 만든 작은 책상에는 쓰다만 원고 뭉치와 만년필이 뒹굴고 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이것이 철학자의 주장이었다. 철학자가 제기한 목적론은 정통적인 심리학의 인간 법칙을 근본부터 뒤집는 개념이었기에 등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디서부터 논박해 나가야 할까? 청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